혹시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농사를 짓는다면 한번 해보려는 생각은 있어? 나는 부모님이 농사지니까 추워도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긴 한데. 아빠도 이제 뭐 네 나이 때는 밥을 굶으면 굶었지 업으로 농사는 안 짓겠다는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거든. 노력에 비해서 뭐 소득도 얼마 안 되지만 발전도 없을 거라는 또 선입관도 있고 하기도 싫었어. 그런데 나중에 귀농을 하고서 보니까 열정도 많았지. 아빠가 옛날에 낚시를 엄청 좋아했지. 그리고 연애도 했었지.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 오, 무슨 공통점? 낚시와 연애와 농사의 공통점. 이게 보면 기다림이거든. 기다림인데 연애와 낚시만 보면 쉬울 거야. 왜냐면 네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즐거울까 짜증날까? 즐거울 것 같은데? 즐겁고 설레이지. 낚시꾼이 낚싯대만 들여도 이거 즐거운 거 물론이고 엄청 설레이거든. 그래서 첫 낚시를 필 때 이 기다리는 게 지루하면 낚시 절대로 못해. 낚시꾼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없지만 농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농사를 옆에서 보는 것과 꾼과의 다른 차이점이 그런 거야. 농사를 물론 결과로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해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수확을 기다리는 과정이 설레이고 즐거우면 그러면 꾼인 거야. 사랑도 사랑꾼, 낚시도 낚시꾼. 그런데 결과만 즐거우면 농사 못 져. 너무 힘들고 또 불확실해. 그치? 풍년이 들어도 소득도 불확실하고 과정을 보상 못 받을 때가 엄청 많거든. 특히 아빠가 이거 딸기 농사를 처음 하면서는 공부도 많이 했고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있었는데 자신감만큼 좌절을 많이 겪었지만 농사는 이래서 농사를 짓는구나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심었을 때 내일 요만큼 자라는 것 아니면 어떤 병충해에 시달리다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 요 하나하나가 아빠는 엄청 게으른데 남들처럼 부지런히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런 타입은 못 되는데도 그게 설레이고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꼭 딸기가 아니어도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 또 성장하는 거 속썩이는 것도 있지. 병충해 때문에도 그렇고 자연재해 네 엄마도 같이 농사 지면서 그런 어려운 자연재해 우리 같이 극복을 했지만 극복하고 나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재해가 와도 다시 회생하는 모습 보면서 희열도 느끼지만 내일 아침이 또 어떤 모습일까 설레요. 이런 게 아니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농사를 짓는구나. 아빠도 그 농사꾼을 그래서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아마 아빠도 꾼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아빠는 그러면은 처음 농사를 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왜 그랬는데? 농사를 져야 됐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그 IMF 직전에 사업도 망했고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너 어렸을 때 낙향을 했지만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당장 호구지책은 되잖아.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 내가 돕는다고 해서 뭐 소득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었지만 농사를 꼭 짓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부모님 좀 도와드리고 요 상황에 좀 좋아지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반농 반사업을 했었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꾼이 되어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지. 옛날에는 그냥 그 작물을 보면 저 일거리 또 누가 다 하나 저 풀 누가 다 메고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끔찍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일상처럼 다가와서 새롭게 보이더라고. 니네 엄마도 요즘에 그러잖아. 예전에 엄마가 깨구리 소리 새소리도 농사 짓기 싫으니까 이게 엄청 소음으로 들렸었는데 그게 정겹게 들린다. 니네 엄마도 이제 농사꾼이 된 거야. 귀농 25년 만에 25년 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근 한 4, 5년 전부터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데 진짜 농사의 뜻이 있는 젊은이든 뭐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지금 내가 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럴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막상 하게 됐을 때 그러한 걸 느끼면서 진짜 진정한 농부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겠네. 진정한 농부라기보다 어떤 농사의 가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뭐를 얼만큼 심어서 얼만큼 수확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 아빠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 그런데 이것은 결과가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과정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 그런데 결과가 받쳐주지 못하면 좌절하거든. 발전이 없지. 그러니까 요새 아빠가 저 강의 들어다니는데 이게 힐링 농업과더라. 거기에서 그런 비슷한 말 또 마침 많이 해줘. 그런 게 있으니까 아빠도 나하고
좀 관심이 있어 다니는데 이거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니까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든 농사를 짓든 결과 내가 월급을 얼마 받을까 아니면 연소득 지금도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별 의미 없는 거야. 그 많은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왜 의미가 없냐면 허송세월했다는 생각뿐이 안 들을 거 아니야. 나중에 이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런데 설사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해도 그 과정이 설레이고 즐거우면 연애하는 감정, 낚시하는 기분으로 그런 기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꼭 많이 벌지 않아도 그 시간이 행복할 것 같아. 오,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러면은 이쯤 돼서 물어보는 건데 아빠가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딸기 농사 또 할 거야? 그럴 것 같아. 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다른 게 있어. 그 비슷한 건 뭐냐면 아직도 설레임이 있어. 오. 근데 20년 전만큼은 아니야. 그때는 빨간색만 봐도 그냥 뭐 저건 뭐랄까 설레였다 그럴까. 그냥 뭐 이렇게 간판에 딸자만 보여도 그렇게 관심도 많았고 열정이 엄청 넘쳤었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거잖아. 엄마한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실은 그렇게 대답하면 지금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그래도 뜨문뜨문 이런 사랑한다는 감정이나 아까 설레이는 감정은 행복하다는 감정도 그렇고 샘처럼 퐁퐁퐁 솟는 거거든. 사랑이 불 붙었을 때야 계속 샘 솟으니까 그게 쫙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즐거움을 겪고 이러다 보면 가끔 샘 솟는 감정이거든. 근데 지금 제 아빠가 그런 것 같으니까 20년 전만큼의 열정은 없지만 30년 전에 내 엄마하고 만났어도 결혼하겠냐 이거와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 아빠한테는. 오. 네 엄마가 좋아하겠다 야 이거. 그러면 이제 아빠가 20년 전 딸기 농사를 완전 처음으로 시작했던 자신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 자신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20년 전 나한테 이게 진짜 뭐 하고 있냐 이 얘기하고 싶어. 오, 왜? 이상은 높고 열정만 앞세웠지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삽질을 많이 했지. 사실은 근데 그 삽질은 아빠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나 삽질을 조금씩 하는데 이상이 높은 데다가 쉽고 편하게 가는 걸 많이 추구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쉽게 어떤 결과에 다가서려는 이런 빨리 너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내 현혹도 많이 됐고 뭐 작물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한 15년 전까지도 삽질을 많이 했지. 근데 그렇게 삽질을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좀 오래 했던 것 같아. 누가 옆에서 너 지금 뭐 하냐고 뭐 하고 있냐고 얘기를 해줘 좋았었을 것을. 그럼 아빠는 이제 25년 동안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물론 힘든 순간 많았겠지만 진짜 딸기 농사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는 언제였어? 한 번도 없었어. 아 진짜로? 왜? 뭐 막 태풍으로 다 날아가고 홍수로 싹 다 잠기고 열정이 그러니까 넘쳤었다 그랬잖아. 그게 아직도 지금도 만약에 태풍에 하우스 절반이 날아간다 해도 그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정도 열정은 있고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없지. 심정이 아직도 그래. 뭘 딱히 이거에 만족해서가 설사 딸기 농사가 아닌 다른 걸 했어도 그럴 것 같은데 꾼이잖아. 그 과정이 즐겁다는 거지. 그걸 몰랐으면 그 허송세월이라고 느끼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이니까 20년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하지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어떡하냐 꾼이 됐는 걸. 진짜 소문 농사꾼이네. 아빠 초보 농부들이 빚쟁이가 되는 이유는 뭐야? 우리나라 이 정책의 문제고 농업에 임하는 젊은이들이 이상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정책적인 것부터 얘기를 할게. 그 귀농이든 아니면 이제 대학에 전공을 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면 정책 지원이라 그래. 정책 지원 두 가지로 해줘. 보조는 그냥 도와주는 거고 나머지 융자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그 보조는 대체로 한 50%에서 80% 정도 이거는 정부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융자란 말이야. 그런데 아빠가 그 교육 중에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 지금 또 젊은 농업인들 축혀 세우느라고 쟤네들 정책 자금 얼마 받고 40억 투자해서 연매출이 4억이더라. 대박 났다. 이런 거 봤을 거야. 그런데 대박은 무슨 대박. 쪽박이지. 이걸 꼭 알아야 돼. 내 땅에 내 시설을 했어. 그러면 빚이 좀 있어도 돼. 왜? 내 땅이라는 자본금이 어디 가지 않잖아. 땅값이 또 오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최고 핵심이 이런 거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중에 5억을 융자를 받았다고 쳐. 아주 저리로. 그러면 5년, 10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 아까 그랬잖아. 근데 연매출액이 4억이야. 4억 중에 많이 남아야 2억도 안 남을 건데 실질 소득이 그러면 아까 아빠가 10억 중에 5억이 융자면 5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이제 언젠가부터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4억 중에 실질 소득이 2억이어도 겨우 먹고나 살 건데 거기 원금과 이자 한번 갚아볼까? 여기서 빚이 계속 느는 거고 그 빚은 뭐 빚을 지는 사람이 처음에 특히 유예기간이 길면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당장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 또 빚을 얻어야 되고 특히 이 시설은 재투자를 계속해야 돼. 그래서 아빠처럼 25년을 딸기네가 20년 했다고 쳐도 20년 동안에 돈 버는 거 다 어디 갔냐? 어디 있을 것 같아? 어디 갔어? 인프라로 남게 돼 있는 거야.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를 계속 하잖아. 그런데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거를 꼭 빼먹어. 감가상각을 빼먹는데 시설은 노후화되고 지금 아무리 첨단 시설을 갖춰놔도 5년 아주 많이 봐도 10년 지나면 그거 싹 바꿔야 돼. 시대적인 저기에도 뒤처지지만 좋은 상품을 만들고 다 바꿔야 돼. 그리고 이런 시설도 노후화가 되잖아. 그러면 그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야지. 내가 이거 20억 들여서 시설을 했다 그러면 내 땅이면 한 감가상각을 30년으로 나눠서 봐도 되고 남이 땅이다 그러면 20년 안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20년 안에 10년 있다가 이거 땅 주인이 방 빼세요. 그러면 빼는 순간에 그 시설은 그 자리에 없어야 돼. 치우는 돈이 더 많이 들걸. 그 가게들 보면 권리금을 받잖아. 권리금은 내가 이 가게를 제3자한테 양도할 때는 집주인이 이제 방 빼세요. 여기 재건축합니다. 권리금 못 받아. 그건 집주인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 똑같은 거야. 내가 시설을 남의 땅에다 할 때 어느 땅 주인이 영구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 영구 임대는 지상권이라 그러잖아. 그게 인정이 돼서 그렇지만 대체로 남의 땅에 농사 짓는 것은 영구 임대 거의 없고 한시적인 임대인데 처음에는 장기 계약을 해주지만 장기 계약을 안 해주면 시설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장기 계약을 예를 들어서 5년짜리 뭐 7년짜리를 해줘도 그 시기 지나면 장기 계약을 잘 안 해준단 말이고 언제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될 상황도 있고 땅 주인이 땅 팔아야 되니까 방 빼세요. 그러면 빼야 되잖아. 근데 이 핵심이 이거야. 돈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런 인프라, 시설 뭐 이걸로 남는 건데 계속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결국 이게 남의 땅이면 지금 내가 얼마 버는 걸 수익 계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자동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줘야 거지 융자나 보조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채널성 맞출 수가 없어. 어떤 농사를 짓든 그렇게 수확해서 농사꾼한테 물어보면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환상은 일찍 깨야지. 그냥 뭐 스마트팜을 정부에서 쫙 져가지고 엄청 싸게 임대료 조금 받고 젊은이들한테 임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자기가 시설을 해서 자기 돈 조금 해가지고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위 1%도 쉽지 않은 얘기거든. 근데 농사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그 쉽겠니? 정책적으로 이건 다가서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젊은이들이 농업에 이렇게 다가서는 게 이제 우리 세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것을 어떤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이 다가설 때 아빠가 겪었던 것처럼 조바심 내고 빨리 성공해야지 이거는 아마 빚쟁이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농업은 한번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내가 이거 포기하는 순간에 회수가 잘 안 돼. 네가 말하는 권리금 이런 거 받기 힘들어. 보조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남한테 위탁 판매 다 안 돼. 아빠가 지금 지식을 가지고 조선시대로 돌아갔어. 그럼 아빠는 그 우리나라에서 농사로 1등이 될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하지. 왜? 1세기 전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1등 농부가 반세기 전으로 가도 1등 불가능할 건데 왜? 그때는 인프라가 없어서 지금은 인프라를 가지고 기계든 비료든 농약이든 그렇잖아.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1등이고 한 반세기 전만 해도 그런 게 없는데 방법 자체도 틀리고 또 계획된 어떤 시설 하나도 없고 이런 그 논이나 밭도 대주주가 돈을 벌지 나머지는 다 소작농인데 무슨 택도 없지. 지금 방법으로는 그때 적용할 수가 없을. 근데 이제 확실히 시대가 지나면서 기술도 좋아지고 지식도 늘어나고 하잖아.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품종이 틀려. 지금은 다
교배를 해서 다수학 또 어떤 조건에 맞게 키울 수 있는 이런 다 교배종이고 1세기 전이라면은 순종이잖아. 이런 거는 있겠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 안 된 딸기 이런 건 남쪽 지방 가가지고 비닐은 없겠지만 비닐은 없어도 온실은 있었어. 조선시대에도.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저 따뜻한 제주도라든지 이러면 딸기 키울 수 있지. 노지에서도 그냥 약간의 시설만 있으면. 그러면 임금님한테 진상하면 아마 고관대작이 되지 않았을까. 너 이거 들어봤냐? 그게 사실은 중국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 그 왕인지 황제인지 모르는데 한겨울에 이제 양반이 중병을 앓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신하들한테 야, 나 딸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충신한테 가서 따오라고 시켰어. 근데 이 왕명을 어떻게 거역하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딸기를 어디서 구해? 한겨울에. 그냥 한 달 내내 놀다가 안 갈 수도 없고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딸기는 구해왔냐 그러니까 참 한 말이 있잖아. 한겨울에 그 눈 속에 딸기 따라갔다가 뱀한테 물려서 죽을 뻔했다. 그랬다는 일화가 있는데 아마도 그 시절에 그 딸기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겨울이 어떻게 만들어? 겨울이 아닌 봄에도 아마 저기 수락관에도 딸기가 없었을 거야. 그 대박 나지 않았겠냐. 아빠는 그럼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겨울에도 임금님 수라상에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지금 기술이면. 아니 예전에도 이 그 기름종이라고 빛이 약간 투과되면서 이렇게 온실이 있었어. 그 궁궐 안에도 온실이 있어서 야채를 겨울에 키워 먹었거든. 남쪽 제주도나 아니면 해남 정도 되면 뭐 많이는 못 키워도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0대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틀딱이라고 이상한 소리 듣는 건지 모르겠다. 뭐 틀딱도 알아? 이 세상은 다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러잖아. 미래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도전을 하는 거지. 다 알면 뭐 누구나 쉽게 가겠지. 그런데 나도 내가 젊었을 때 그 10년 후를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앞을 본 게 아니라 발밑만 보고 사는 거지. 꼭 10년이 아니라도 앞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발 앞에를 보고 사는 거야. 이렇게 여기 파묻혀니까 세상을 너무 좁게 사는 거니까 겪어보지 않고 이게 내가 나한테 맞니 안 맞니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 뭐든 그 일이 어떤 거든 이상과 현실 아빠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랬지만 해봐서 내가 이게 내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봤을 때 판단을 해야지 해보기 전에 판단하면 아마 대학에 가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열 몇 살에 판단력도 확실치 않은데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고 공부한 것도 떠나서 또 다시 현장에 갔을 때 아이고 나 잘 안 맞구나 하는 이런 게 많은데 해보기 전에 미리 판단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자기하고 맞는 일 할 때가 행복하지.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거. 무조건 해보고 판단해야지. 선입견을 안 가지면. 옛날 노인네들도 아빠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 그리고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면 결국 겪어야 될 삽질을 조금 더 오래 하더라고.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어. 사람들은 지름길을 더 많이 찾잖아. 정석적인 길보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고 싶어. 지름길이 있기는 하지. 그런데 이게 착각하는 게 있어. 남들이 빨리 성공한 사례를 보고 내가 벤치마킹을 해서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 그런 거잖아. 기반이 없이 지름길을 추구하면 요만큼 성장할 수는 있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요만큼 성장해서 끝나. 그냥 다시 내려간다. 왜냐하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삽질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엄청나게 뒤로 후퇴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돼서 길이 진짜 좌절도 많이 하고 힘들거든. 지름길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진짜 지름길인지 아니면 삽질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발 앞을 보지 말고 그래서 조금 앞을 본 해안이 없으면 그럴 노력을 꼭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만큼 갔던 길을 다시 뒤로 저만큼 되돌아서 거의 그래야 되더라고. 새총을 이렇게 쏘기 전에 고무줄을 뒤로 당기잖아. 근데 이거는 당기는 거는 뭐 후퇴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정체되어 있는 건지 개구리가 점프하려고 아니면 새총에 총알을 발사하려고 뒤로 당기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다림이 즐거우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조바심이 나면 절대로 못 기다리고 빨리 앞으로 가고 싶어. 도움이 돼? 이건 너무 젊은이가 다 빨리 가고 싶지. 아빠도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그게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탄력이 붙어서 확 가져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다시 되돌아서 처음부터 왔던 길을 또 가야 되더라고. 더 어렵게.